2003년 9월 24일. 비가 내렸다. 빗줄기는 굵고 찼다.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의 고급 주택가. 골목은 적막했고 2층 양옥집들을 둘러싼 담장은 높았다. 담장 위로는 날카로운 쇠창살이 솟아 있었고 렌즈가 번득이는 폐쇄회로 카메라가 골목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요새였다. 돈으로 쌓아 올린 견고한 성벽이었다. 나는 폴리스 라인이 쳐진 철대문을 넘어 현장으로 들어갔다. 잔디가 깔린 넓은 마당을 지나 거실 문을 열었다. 피비린내가 훅 끼쳤다. 거실 바닥은 최고급 대리석이었다. 대리석의 차가운 결을 따라 검붉은 피가 웅덩이처럼 고여 있었다. 70대 대학 교수 노부부가 죽어 있었다. 흉기는 둔기였다. 수십 차례 내리친 흔적. 사리는 깊고 집요했다. 두개골이 함몰된 참혹한 현장 앞에서 감식 반원들은 말을 아꼈다. 오직 카메라 셔터 소리만이 건조하게 거실을 울렸다. 나는 덧신을 신고 집 안을 걸었다. 이상했다. 도둑의 흔적이 없었다. 안방 한 구석에 놓인 대형 금고는 굳게 닫혀 있었다. 금고를 억지로 열려 한 흔적조차 없었다. 거실 장식장 안에 값비싼 골동품도 쓰러진 노부인의 손가락에 끼워진 굵은 금반지도 제자리에 있었다. 서랍은 뒤져지지 않았고 현금은 흩어지지 않았다. 범인은 쇠창살과 카메라를 뚫고 이 견고한 요새에 침입했다. 그리고 노부부를 잔혹하게 내리쳐 죽였다. 그러고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고 빗속으로 사라졌다. 원한인가? 나는 피해자의 주변 인물들을 머릿속으로 헤아렸다. 재산 분쟁, 치정, 채무관계, 살인의 동기가 될 만한 뻔하고 세속적인 이유들을 저울질했다. 그때 현장으로 범죄행동 분석관이 들어왔다. 그는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우산을 현관에 내려놓고 말없이 거실로 들어섰다. 그는 참혹한 시신을 오랫동안 보지 않았다. 대신 아무것도 털리지 않은 온전한 금고와 대리석 바닥에 찍힌 흐릿한 족적 하나를 번갈아 응시했다. 원한 치정입니까? 내가 물었다. 아닙니다. 분석관이 대답했다.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돈을 노린 강도도 면식범의 원한도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훔치지도 않을 거면서 굳이 이 높은 담장을 왜 넘었단 말입니까? 분석관은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것은 분노입니다. 특정한 개인을 향한 원한이 아니라 이 견고한 담장과 대리석 바닥으로 대변되는 세계 전체를 향한 맹렬한 적의입니다. 그는 바닥에 남겨진 족적을 가리켰다. 일반적인 운동화가 아니었다. 밑창에 무늬가 없는 군화나 작업화에 가까운 투박한 형태였다. 범인은 이 집안의 부유함에 압도되지 않았습니다. 금고를 무시했고 금반지를 비웃었습니다. 그는 단지 이들을 파괴함으로써 자신이 이 견고한 세계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것은 쾌락을 위한 살인입니다. 그는 반드시 이 비싼 담장을 다시 넘을 겁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거칠게 때렸다. 현장의 공기가 차갑게 식어갔다. 형사의 직감과 물증을 비웃는 돈도 원한도 없는 순수한 악. 대한민국 수사 역사상 단 한 번도 마주한 적 없었던 무동기 연쇄살인이라는 거대한 괴물이 강남의 고급 주택가 한복판에서 그 시퍼런 눈을 뜨고 있었다. 10월 9일 종로구의 가파른 언덕길. 또 비가 왔다. 담장은 앞선 강남의 저택보다 더 높았다. 정원에는 값비싼 적송이 서 있었다. 이 견고한 요새의 안방에서 80대 노모와 50대 며느리가 죽은 채 발견됐다. 이번에도 흉기는 둔기였다. 두개골이 함몰됐다. 핏자국은 벽면을 타고 천장까지 튀어 있었다. 사리는 전보다 더 깊고 맹렬했다.
주저우는 없었다. 오직 사람의 뼈를 부수고 뇌를 파괴하는 일에만 집중한 기계적이고 잔혹한 타격이었다. 방 안의 소형 금고는 열려 있었다. 하지만 현금과 수표는 바닥에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다. 범인은 훔치지 않았다. 도리어 돈을 밟고 지나갔다. 핏물이 밴 밑창 자국에 10,000원짜리 지폐가 지니겨져 들러붙어 있었다. 탐욕을 향한 맹렬한 조롱이었다. 나는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발자국을 살폈다. 앞선 강남 저택의 대리석에 찍혔던 것과 동일한 밑창 무늬가 없는 투박한 군화의 흔적. 동일범입니다. 범죄행동 분석관이 내 등 뒤에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보다 차가웠다. 살인의 주기가 짧아지고 있습니다. 보름 만입니다. 범행 수법은 진화했고 타격은 더 정교해졌습니다. 강남에서는 돈길을 수십 번 무작위로 휘둘렀지만 이번엔 단 3번의 타격으로 피해자들의 숨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는 살인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나는 시신에 부서진 두개골에 남은 상흔을 들여다보았다. 시판되는 공구용 망치나 쇠파이프가 아니었다. 묵직하고 날카로운 타격면이 십자 모양으로 개조된 기괴한 사제둔기. 그것은 오직 사람의 머리를 깨기 위해 범인이 쇳물을 녹여 직접 주조한 살인 전용 도구였다. 시그니처입니다. 분석관이 핏자국이 튀어오른 거실 벽면에 거대한 십자가 장식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자는 자신이 신을 대신해 이 타락하고 부유한 자들을 심판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가장 뚫기 힘든 요새를 골라 들어가 가장 끔찍한 눈뒤로 처형하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 것, 그것이 이 자가 세상에 남기는 오만한 서명입니다. 서명, 피로 쓴 이름표. 우리는 헛다리를 짚고 있었다. 피해자의 주변 인물을 털고 원한과 치정을 캐묻던 수백 명의 형사들을 현장에서 철수시켰다. 대신 서울 시내의 고급 주택가 지도를 브리핑룸 책상 위에 넓게 펼쳤다. 교회나 성당이 가까운 동네, 담장이 2m 이상 높은 집, 그리고 사설 CCTV의 사각지대가 겹치는 교차로. 분석관의 건조한 손가락이 지도 위를 천천히 더듬어 나갔다. 괴물은 돈을 줬지 않는다. 치정도 없다. 괴물은 오직 자신의 분노를 전시하고 우월감을 만끽할 다음 무대를 찾고 있을 뿐이다. 비는 그치지 않았다. 거대한 서울 도심 전체가 언제든 다음 사냥감이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는 끔찍한 도살장처럼 느껴졌다. 나는 젖은 가죽 점퍼를 움켜쥐며 서늘한 살기를 삼켰다. 놈이 자신의 서명을 완성하기 전에 반드시 그 손목을 부러뜨려야만 했다. 11월 18일 자정. 빗줄기가 다시 굵어졌다. 성북동 고급 주택가. 가로등은 드물었고 담장은 성벽처럼 거대했다. 우리는 잠복했다. 시동을 끈 승합차 안은 냉동고 같았다. 입김이 얼어붙었다. 분석관이 짚어낸 교집합의 공간이었다. 대형 교회 첨탑이 보였고 사설 경비업체의 카메라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였다. 우리는 사흘 밤낮을 이 좁은 차 안에서 얼어 죽은 듯 웅크리고 있었다. 새벽 2시 발소리가 들렸다. 우산은 없었다. 검은 우비가 어둠 속에서 번들거렸다. 발걸음은 무거웠다. 찰박찰박. 군화 밑창이 무릉덩이를 밟는 소리. 강남과 종로의 대리석에 피를 찍어 발랐던 바로 그 투박한 족적이었다. 그의 오른손에는 묵직한 검은 비닐봉투가 들려 있었다. 손목의 스냅만으로도 사람의 두개골을 함몰시킬 수 있는 그 기괴한 십자형 사제둔기의 무게감이 봉투의 윤곽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졌다. 나는 차 문을 열었다. 금속 마찰음이 빗소리에 묻혔다. 정지. 내 건조한 목소리가 골목의 정적을 갈랐다.
우비가 멈춰섰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도망치지도 않았다. 그는 경찰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자신의 거룩한 심판을 방해하는 귀찮은 벌레를 마주한 듯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가로등 불빛이 그의 눈동자를 비쳤다. 감정이 거세된 파충류의 텅 빈 눈깔이었다. 그가 돌진했다. 둔기가 허공을 갈랐다. 내 머리를 향해 날아오는 쇳덩어리를 반사적으로 피했다. 쾅! 담장 벽돌이 산산조각 나며 파편이 내 뺨을 찢었다. 피가 흘렀다. 뜨거웠다. 나는 그의 우비자락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짐승의 악취가 훅 끼쳤다. 우리는 진흙탕 위로 뒤엉켜 뒹굴었다. 그의 힘은 압도적이지 않았다. 체격도 평범했다. 하지만 살이마는 비정상적으로 맹렬했다. 그가 흙 묻은 손으로 내 목을 졸랐다. 숨이 막혔다. 나는 허리춤에 삼단봉을 뽑아 그의 왼쪽 쇄골을 내리쳤다. 윽! 그의 입에서 처음으로 짧은 비명이 터져나왔다. 뼈가 부러지는 둔탁한 진동이 내 손끝을 타고 전해졌다. 우비가 찢어졌다. 놈은 고통 속에서도 둔기를 놓지 않았다. 그는 부러진 어깨를 감싸 쥐고 미로 같은 성북동의 좁은 골목길 어둠 속으로 뱀처럼 미끄러져 들어갔다. 나는 피 흐르는 뺨을 닦으며 진흙탕에서 몸을 일으켰다. 놈을 놓쳤다. 하지만 내 소나기에는 놈의 찢어진 검은 우비 조각이 쥐어져 있었고 내 삼단봉에는 놈의 쇄골을 부러뜨린 선명한 감각이 남아 있었다. 신을 자처하며 부유층을 도살하던 완벽한 살인마의 몸에 기어이 인간의 나약한 고통을 새겨 넣었다. 놈의 어깨에서 흘러내린 핏자국은 빗물에 완전히 씻겨가지 않았다. 어둠 속으로 이어진 그 붉은 점적들이 괴물의 은신처로 향하는 길을 선명하게 열어주고 있었다. 추적은 이제 머리싸움이 아니었다. 피의 궤적을 쫓는 짐승들의 사냥으로 바뀌었다. 핏자국은 빗물에 씻기다 말다를 반복했다. 우리는 아스팔트 위에 점점이 떨어진 검붉은 궤적을 쫓았다. 성북동의 거대한 요새들은 등 뒤로 멀어졌다. 가파르고 비좁은 산동 내 계단이 나타났다. 다닥다닥 붙은 슬레이트 지붕 위로 차가운 겨울비가 쏟아졌다. 가장 부유한 자들을 도살하던 괴물의 은신처는 이 도시에서 가장 높고 남루한 달동네의 꼭대기에 처박혀 있었다. 계단 끝 칠흑처럼 어두운 옥탑방, 녹슨 철문 손잡이에 빗물과 섞인 핏물이 번들거렸다. 나는 권총을 뽑았다. 슬라이드를 당겼다. 철경의 차가운 금소금이 빗소리를 찢었다. 나는 구둣발로 철문을 걷어찼다. 쾅! 문이 부서지며 벽에 부딪혔다. 방 안은 비좁고 냉기가 돌았다. 불은 꺼져 있었다. 그는 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한 손으로 자신의 부러진 왼쪽 쇄골에 압박 붕대를 감는 중이었다. 놀라지 않았다. 도망치지도 않았다. 그는 젖은 우비를 벗어던진 채 어둠 속에서 나를 올려다보았다. 손전등 불빛이 방 안을 훑었다. 방 한구석에는 쇳물을 직접 부어 만든 기괴한 십자형 망치와 둔기들이 크기별로 도열해 있었다. 벽면에는 그가 박살낸 강남과 종로 저택의 살인 기사들이 빼곡하게 스크랩되어 있었다. 그것은 살인마의 도피처가 아니었다. 사이비 사제의 끔찍한 신전이었다. 더 죽여야 하는데. 그가 입을 열었다. 회한도 두려움도 없었다. 자신이 수행하던 거룩한 의식이 방해받은 것에 대한 건조한 짜증만이 묻어났다. 나는 총을 거두고 그에게 다가갔다. 은빛 수갑을 꺼냈다. 그는 반항하지 않았다. 자신의 살인이 세상의 불평등을 단죄하는 순교라고 굳게 믿는 자의 오만한 눈빛.
그는 내가 자신에게 수갑을 채우는 행위조차 타락한 세상이 자신을 핍박하는 훈장쯤으로 여기고 있었다. 철컥. 성한 오른쪽 손목에 차가운 쇳덩어리가 물렸다. 나는 그의 귓가로 몸을 숙였다. 내 입술 사이로 서늘한 입김이 새어나갔다. 너는 신이 아니야. 그의 오만한 눈동자가 내 시선과 부딪혔다. 세상을 심판한 게 아니야. 너는 그저 진짜 강하고 무서운 놈들에겐 덤비지도 못하고 늙고 힘없는 노인네들만 등 뒤에서 망치로 후려친 비겁하고 찌질한 살인귀일 뿐이다. 내가 부순 건 타락한 세상이 아니라 내 알량하고 역겨운 열등감이다. 순간 파충류처럼 텅 비어있던 그의 동공이 미친 듯이 요동쳤다. 스스로를 단죄자라 포장했던 그의 거대한 망상이 형사가 내뱉은 비겁한 열등감이라는 건조하고도 정확한 팩트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부러진 쇄골의 고통에도 비명 한 번 지르지 않던 놈의 얼굴이 처음으로 흉하게 일그러졌다. 나는 놈의 뒷덜미를 거칠게 움켜쥐고 옥탑방 밖으로 끌어냈다. 비가 그쳐가고 있었다. 먹구름 틈새로 서울의 서늘한 새벽 여명이 칼날처럼 번져나왔다. 부유층을 향한 맹렬한 증오로 무장했던 괴물은 기어이 철창 속으로 끌려 들어갔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거대한 콘크리트 정글 어딘가에서 또 다른 소외와 열등감을 먹고 자란 새로운 이빨이 조용히 벼려지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수사는 끝나지 않는다. 다만 건조하게 기록될 뿐이다. 스방극장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